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 새해 들어 비트코인은 4,800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죠. 향후 1억 원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시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네, 이 투자와 투기의 기로에서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가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뜨거운 열기라고 했는데 오늘은 지금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오늘 하루만 보면은 웬일인지 좀 궁금도 한데. 자, 한대훈 연구원님, 얼마 전에 지금 레포트를 하나 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떨어진 거하고 그간 장세하고 우선 오늘 좀 왜 떨어졌습니까, 갑자기? 많이 떨어졌던데.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이 올해 딱 지금 현재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예, 올해가 작년 연말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정확히는 2배까지는 안 되고 한 140% 이상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아까 코스피도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많이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빌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1월 15일에 테더, 그러니까 미국 테더라고 하는 회사가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 이슈가 이제 중간 이제 선고가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렵네요. 좀 쉽게.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또 뭔지. 네, 그거를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는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그렇죠. 변동성을 중간에서 한번 좀 걸러주기 위해서 1달러는 1USDT로 고정을 해놓은 이제 그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0,000불 어치의 이제 비트코인을 샀을 때 이제 이거를 일시적으로 USDT로 바꾸게 되면은 달러 가치 하락에만 이제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작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슈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US 테더라고 하는 회사가 인위적으로 이 테더를 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왜 너희가 통화 발행의 주체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발행을 했냐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기소 의견을 냈었고요. 예. 그에 대한 이제 중간 점검이 1월 15일에 있다 보니까 그 판결에 대한 좀 흔히 말하는 경계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예,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랐었던 데다가 이러한 이제 큰 굵직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중간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는데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걸까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거품, 과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요즘 신조어가 나온 이 벼락거지에 해당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에 지난해 올해 이제 가세하지 않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FOMO라고, Fear of Missing Out. 상대적으로 이런 자산 가치 올라타지 못해서 얻는 이 박탈감을 이제 표출하고 있는데 남한 자산 시장 대열에서 왕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국 달러와 네. 그리고 유가 이 두 개 자산 제외하고 다 올랐어요. 어떤 자산을 해도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의 특징은 저는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연말에 전 세계 증시가 연말 휴장 들어갔을 때 갑자기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계속 올라요. 특히나 주말에 주로 오른다? 주로 많이 올라요. 그래요? 변동폭이 더 커져요. 지난 8일자로 보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로는 44,000달러 넘었었어요. 네. 우리나라 비썸거래소에서는 4,8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점심 때 확인을 했더니 이게 3,700만 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3,9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주식과는 달리 고위험성, 투기성 자산에 가깝느냐.
개인의 통자가 안 되고요. 정보가 없어요. 왜 주식이 오르지는 이해가 가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더라. 그러면 미래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단지 지금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과잉으로 지금 너무 넘쳐난다는 사실 때문에 수급 대비 뭐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태생부터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 8, 90%는 채굴이 완성된 상황이고 나머지 채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시동 유동성은 밀려오니 이게 그냥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투자 자산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한대원 연구위원이 얼마 전에 2021년 디지털 자산 시장 전망과 7대 트렌드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아주 상당히 심층 리포트를 냈어요. 여기 보면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셨잖아요. 네. 올해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많은 우려 섞인 그런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비트코인이 왜 올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예. 비트코인이 올랐던 첫 번째 이유는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서입니다. 앞에 소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저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변수가 터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제 사거나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제 강해진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유동성 공급의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난 12월에 있었던 FOMC에서도 연준은 오는 2023년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그러한 이제 우려 섞인 전망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제 그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그 10월에 페이팔이 사실 그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됐습니다. 페이팔에서 결제랑 구매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네. 예. 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사실 작년에는 토대를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는 본격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작년에는 그 대부분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서비스가 수탁 서비스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네. 수탁 서비스가 뭐냐면은 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은행이 이제 대신 해주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였었는데 이제 이러한 토대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또 한 번 그 4조 달러 정도의 그 추가 부양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 미국 달러에 대한 약세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과 그 미국 달러 간의 그 상관관계를 그 같이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은 음의 상관관계예요. 음의 상관관계가 뭐냐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르고 오른다. 반대로 달러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데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음의 현상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합니까? 강한 굉장히 상관관계? 강하죠.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머지 자산들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예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안 오른 자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양의 상관관계인데 달러 가치는 최근에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올랐죠. 이것만 보더라도 음의 상관관계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의 기조가 올해 적어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그 과거와 같은 다시 이제 하락장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도 올린다고 하고 주식 양도세도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지난 2017년 버블 당시에 정책 당국은 과연 가상화폐를 화폐로 취급할 건지 아니면 뭐 자산으로 취급할 건지 통화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했어요. 그러면서도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 세금은 얻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얻습니다. 네.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붙이는데 미국은 이미 2017년 말부터 미국의 선물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관들이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점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미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특히나 이제 지난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하자 투자 자산이 하나둘씩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올라가면 일반 투자자들은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내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풋을 걸므로 해서 매도해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스피의 공매도가 제한됐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상승 기류에 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공매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 마찬가지 외국인은 매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게 선물로만이 아니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ETF,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좀 만들어보자 끊임없이 시도를 해왔는데 지금 미국 그 증권위원회가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줘왔어요. 네. 그런데 뭐 여기 가능성이- 수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이 수장이 바뀜으로 해서 야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게 승인해 허락되는 준다? 게 아니야. 이 얘기는 그동안은 선물 시장에서 지금 기관들의 장이었다면 이제 대중화시키겠다. 투자 자산으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끔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페이팔이 굉장히 큰 호재를 내놨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사이버머니 도토리 네. 기억하시잖아요. 예, 예. 정말 국내에서는 그거 갖고서 홈페이지 만들고 입사주고 뭐 모델링하고 다 됐어요. 그게 국내에서만 가능했는데 너무 일찍 예. 간 거예요. 그게 지금 페이팔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억 4천만 명의 자사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화폐성 기능이 아니라 단지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또 다른 자사의 어떤 누가 발행했는지 잘 몰라요. 비트코인은 지금 추정하기로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이제 개발자지만 예. 그러나 누가 얼마만큼 그리고 이 자산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가 털렸을 때 누가 보장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궁금하고 한편으로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2017년에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당시에만 해도 비트코인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교환 결제의 수단으로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곳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비트코인을 투자한 개인들이 이 주식 개인 투자처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얘기처럼 그 비트코인 가격만 그냥 혼자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2017년이랑 바뀐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그때보다 늘어났은 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팔에서 비트코인 저희가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고 예. 스퀘어에서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은 더 많이 조성이 됐죠. 근데 저희가 지금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2017년은 동아시아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어요. 흔히 말해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전 세계 거래의 70%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90% 가까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에, 그러니까 아침에 그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전 세계가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밖에 안 돼요. 한때 세계 1위였는데. 한때 세계 1위였다가 지금 3%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코인 마켓캡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 말은 결국에 지금은 시장의 주도권이 더 이상 이제 국내가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밤이죠. 예, 밤에 이제 그 비트코인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그쪽으로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의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이 어쨌든 더 큰 손이니까요. 이제 그쪽에 좀 스토리를 봐야 될 텐데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보고서를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이건 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했었던 표현을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놀랍게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니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논란은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시야가 더 넓어지고 있고요.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투자 자산의 관점으로 많이 본다. 네, 가치 저장의 가치 저장의 수단을 수단. 가진.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지금도 저희가 그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몇 억 주고 피자 사 먹었다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피자를 사 먹고 커피를 마실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에 4천만 원이에요.
네. 하나에 4,000만 원이면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예. 네. 요걸 쪼개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옛날 과거에 첫 거래는 피자 한 판에 11,000개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불과 10년 만에 갑자기 입지가 막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미국이 물론 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변수는 과연 미국의 입장,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그리고 달러의 향방이거든요, 결국은. 달러가 강세로 가면 앞서 이제 미국 달러와의 가상화폐와의 관계, 유관 관계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게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빠져요. 예. 지금 실제로 미국의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지난 3월에 저점 대비 당시에 0.3% 수준이었는데 지금 1% 넘어섰어요. 시장의 금리는 조금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장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 연준의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부담을 주지 말겠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워낙에 지금 확산이 가장 가파르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상 한 2023년까지는 저금리 기준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능, 가능성은 장기채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10년물 미국채가 1에서 2로 바뀌는 순간 위험자산 구태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달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달러 강세가 되면 이 기조는 확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지금도 보면 하루에 막 20% 이상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체 가상자산의 70% 비트코인이 하루에 20% 빠지고 오르내리는 게 우리나라 대표 이 주자인 삼성전자가 하루에 20% 내렸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요. 야, 과거에 봐라 지난해 뭐 테슬라 보면 7배 올랐는데 하나의 특정된 종목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에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의 총액이 4만 달러 돌파하면서 7,500억 달러입니다. 네. 몸집이 페이스북이랑 맞먹고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졌더니 823조인데요. 9만전자, 삼성전자 올 9만 원 돌파했는데 9만 원 장중에 돌파했는데 9만전자일 때가 550조입니다. 매 분기마다 9조에서 10조 영업이익 내는 데랑 이거 사라지면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금이면은 금반지 만들면 되고요. 제조업할 때 거기다가 보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투기성 자산이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자산인데 우리 한대현 의원님. 네. 그러면 보고서도 냈는데 올해 이 가치 전망,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다른 전망치들은 좀 근거가 있습니까? 뭐 JP 모간이 올해 얼마요? 14만 6천 6천 달러? 달러를 예상을 했었죠.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그게?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앞서서 그 제가 미국에서 시각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은행 연합청 OCC에서 얼마 전에 그 국가 간 결제의 스테이블 코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죠. 예. 만약에 그 미국에서 뭐 비트코인도 투기성 자산이고 저게 뭐 사라질 자산이라고 하면은 미국 은행청에서 그걸 국가 간의 결제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글쎄요, 그걸 허용을 했을까라는 점에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로 이제는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제 JP 모건에서 이제 14만 6천 달러를 이제 전망을 했죠. 근데 이제 그 JP 모건에서 이제 주장했던 근거는 이건 이제 제가 했던 그 주장이 아니기 14만 때문에 6천 달러는 우리 돈으로 한 1억 1억 5천만 6천만 원. 예, 원. 예. 1억 6천만 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보고서를 근거가? 이제 보고 나서 어떻게 이제 근거를 했나 이제 보니까요. 이건 뭐 제가 했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용만 하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자산이랑 주식을 합쳐서 제일 큰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페이스북이나 비트코인이 지금 한 8위에서 10등 정도 그러니까 테슬라랑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가 돼요. 10조 달러? 10조 달러 정도가 네.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금의 100%를 대체를 하지 않더라도 약 30% 정도만 금을 일부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14만 6천 달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이제 월스트리트에서의 그 이제 전망의 이제 근거였었죠. 그러니까 30%만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면 저 정도 될 거라는 건데 1억 6천만 원. 네, 그러니까 뭐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예, 시가총액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예,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30%의 근거는 또 뭘까요? 왜 30%만? 뭐 40% 아니면 50%? 그냥 30%입니까? 그 근거까지는 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뭐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냥 그것도 사실 러프하게 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7%니까 10%를 넘어설 것 같긴 하고 그렇다고 50%를 대체한다고 하면은 좀 너무 좀 이게 반발심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이제 중간에 한 30% 정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전망치는 있습니까? SK증권 우리 한대훈 연구위원님 전문가로서? 마음속에 그 전망치는 있는데 방송에서는 참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뭐 JP모건에 14만 6천 달러, 1억 6천만 원을 했지만 그 NYU의 유명한 누리니 루비엘 교수, 이게 뭐 비트코인이 쓰레기 같은 거다. 자산도 아니고 통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저랑 입장은 같지만 네. 근거는 상당히 미약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워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네. 이유로 그다음부터는 닥터 두무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네. 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버블이 터진다. 맞습니다. 자, 1월 15일을 딱 찍어서 이제 비트코인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면서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에는 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것들이 이제 종합판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 당국도 지금 일부 기업들이 발행하고 있는 특히나 이 전 세계가 지폐 없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라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이제 대표 기업인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자사의 리브로라는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불허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민간 기업이 발행한 것을 허용해 줄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가상통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서고 있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은 특히나 이제 가상화폐를 필두로 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패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상품 거래소나 투자 자산으로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게 이제 투자 자산이 아닌 통화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통화의 입지를 위축하는 순간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할 겁니다. 민간 단체에서 누가 불특정 다수가 만들어 있는 통화를 가지고서 이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자산이 더 커져서 미국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이 부분은 뭐 트럼프 행정부든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든 이 부분은 관과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과연 국내에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상자산 이 수탁 서비스 같은 걸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건 굉장한 변화인데 어떻습니까, 동향은? 굉장히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국내 대표적인 은행이죠. 뭐 KB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제 수탁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했고 곧 이제 런칭을 또 하죠. 뭐 이미 런칭을 했지만 뭐 아직 뭐 그렇게 원활한 서비스가 돌아가진 않지만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는 게 뭐 2017년이나 이제 또 자꾸 오늘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사실 그냥 모든 개인 투자자들만이 이제 달려든 시장이었고 사실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사실은 좀 평가절하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게 해외에서 이런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떠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자산은 앞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돈과 다르게 이게 디지털로 이제 저장이 되고 이제 이게 그 돈이 송금 결제가 되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많은 이제 그 민간의 뭐 스타트업에서 외국에 이러한 이제 서비스가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금융이 신뢰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관들이 주는 신뢰가 지금의 KB나 신한에 비해서는 사실 뭐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지금 KB은행이나 그 신한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의 고유 업무인 이러한 이제 수탁 서비스를 통해서 향후에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이 서비스나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주에 좀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넥슨과 NC소프트가 빗썸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네네. 물론 NC소프트는 사실무근이라고 네네.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관련이 더 많이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게임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이 말씀드리면 이상한 얘기한다고 또 갸우뚱하실 수가 있는데 그 뭐 여러 뭐 STO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NFT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게임의 아이템이 있잖아요. 예. 아이템을 팔고 싶어요. 근데 팔려면은 지금 이거를 뭐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직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자산화시키고 유동화시키고 이거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그런 이제 뭐 사실 뭐 먼 훗날의 얘기겠죠.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게임 회사나 지금의 인터넷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 한번 좀 검토를 하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과 가상 자산을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네요. 네, 뭐 그게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라요. 네. 뭐 지금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다못해 운동선수의 그 연봉을 가지고 이런 걸 또 상품화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미국 NBA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기 위한 그런 이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게 거래가 되려면 이제 그런 거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래소 중에서도 거래가 많이 되는 이제 그런 거래소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존의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는 그런 이제 수준에서 좀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전 세계 IT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디지털 화폐든 내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디지털 화폐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응용돼 있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과거와는 좀 다른 지금 IT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사의 보안을 강조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는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특히나 이제 중앙은행 체제하에서는 한 중앙은행이 털리면 거기에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개인 고객들의 정보가 다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비일비재했지만 적어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내역을 서로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거래가 A, B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수록 해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보안이 잘 알지 해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술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을 과연 금융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IT 기술, 뭐 그다음에 게임 내지는 뭐 유통 이력 아니면 축산물 이력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많다라는 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버블과는 좀 다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나타났었던 튤립 버블과 굉장히 유사한 게 당시 고점이 얼마였냐면 정확하게 튤립 한 뿌리가 1억 6천만 원까지 갔어요. 네. 튤립 한 뿌리가. 한 뿌리가. 한 뿌리가 1억 6천만 원까지 가가지고 네, 올해 연간 JP모건 전망치하고 같네요.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연간 소득의 10배였어요. 과거에는 튤립은 그 굉장히 고귀한 이 고위 백작들만 집에 이제 보면서 하는 이 수단이었는데 대중화되고 집 팔아서 이걸 사고 이러다 보니 한꺼번에 이 버블이 꺼지면서 오히려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 대국이 네덜란드에서 경제 주권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도 궁금한 게 이 개인들이 저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나도 좀 뭐 투자를 좀 하고 싶다. 뭐 좀 그러게요. 어떻게 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한대현 의원님 네. 어떤 아이디어,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게 뭐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365일 그다음에 24시간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진짜 올인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분할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적립식으로 저희가 지금 뭐 월 얼마씩 은행에 적금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의 적금 그 금리를 보면은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좀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월 얼마씩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라고 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관련주 있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근데 사실 관련주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히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은 국내보다는 미국 쪽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페이팔이나 스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한대훈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